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곳은 살기가 참 좋아요.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수수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살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좋다 한들 한국 사람에게 한국만큼 살기 좋은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고향이 그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저는 얼마 전 결혼식 때문에 보름 일정으로 한국에 다녀오게 됐어요. 꿈 같은 일정을 끝내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고국에 대한 미련이 남네요. 그럴 거면 왜 멀쩡한 한국을 떠났는지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한국을 떠나 이 먼 곳까지 오게 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3살 어린 나이에 제가 다니던 회사 대표와 결혼했습니다. 저희는 12살 차이가 나는 띠동갑이었어요. 전문대를 나와 처음 취업한 곳이 바로 그 회사였죠. 남편은 나이는 많았지만 그만큼 저를 아껴주고 일에도 열정적인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12살이라는 나이 차이는 사실 저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더군요. 지인들도 그렇고 친구들까지 띠동갑 대표와 결혼한다고 하면 하나같이 궁금해하는 게 있었죠. 바로 돈이 얼마나 많으면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제가 그런 이유만으로 남편을 선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듬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결혼 선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에게도 약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조실부무했다는 것과 철없는 시누이들을 뒷바라지하고 있다는 거였죠. 시누이들은 남편의 동생이긴 하지만 저보다는 한참 나이가 많았어요. 첫째 시누이는 저보다 6살, 둘째는 4살이 많았네요. 이런 시누이들은 30이 가까워오는 나이에도 하는 일 없이 남편에게 빌붙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남편은 두 동생들의 보호자라는 책임감이 무척 강해 보였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가능하면 다 들어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형수 시누이들은 이런 오빠의 마음을 이용해 여우짓을 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곤 했네요. 그래서 그런지 땡전 한 푼 벌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명품을 휘감고 다녔는지 몰라요. 처음에 결혼을 앞두고 인사를 가자 대행색이 너무 초라하다며 대놓고 지적을 하기도 했죠. 아니, 한창 나이에 옷차림이 왜 그래요? 어디 상갓집 갔다 왔어요? 좀 밝게 입어요. 얼굴이 더 칙칙해 보이잖아요. 맞아. 가뜩이나 얼굴도 죽상인데 옷까지 그렇게 입으니 거기 오다가도 도망가겠어요. 오빠는 도대체 그쪽 어디가 마음에 들었대요? 참 신기하네요. 그러더니 결혼 후까지도 남편이 자리를 비우면 저에게 막말을 하며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따뜻한 남편을 보며 모든 걸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시누이들이 번갈아가며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사건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첫째 시누이가 갑자기 결혼 선언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오빠, 나 결혼하고 싶어. 지난번에 호텔 수영장에서 만난 남자 있다고 했잖아? 그 사람이 결혼하자네. 나 시집 보내줄 거지? 결혼? 그 남자 만난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더 만나보고 신중하게 결정해도 늦지 않아. 평생 함께할 사람은 첫 보면 안다면서. 오빠가 그랬잖아. 처음에 새언니 면접 보러 올 때부터 딱 느낌 왔다고 한 게 누군데. 느낌은 느낌인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한 달 만에 결혼했어?
만나가면서 서로 맞춰갈 부분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어떤 사람인지 댐댐이도 좀 알아봐야지. 댐댐이는 벌써 다 알지. 되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야. 거기다 미국에서 명문대 나왔고 지금 외국계 회사에서 펀드 매니저 해. 정말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란 말이야. 성격을 한 달 만에 어떻게 알아? 외적인 거 말고 내면까지 알아보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단 말이지. 이건 오빠 말이 맞다. 언니 지난번에 만난 남자도 놓치기 아깝다고 난리치더니 결국 유부남이었잖아. 상간녀 뻔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또 남자 타령이야. 넌 알지도 못하는 게 나서지 마. 그런 과정을 겪었으니까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생긴 거라고. 첫째 신우이의 말에 둘째는 입을 삐죽거리더군요. 그리고 세 사람만의 이야기는 그 뒤로도 쭉 이어졌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결혼은 안 된다고 펄쩍 뛰더니 결국 또 억지 쓰는 신우이에게 지고 말더군요. 오빠, 이 사람은 그런 인간들하고는 질적으로 달라. 나는 한 푼도 못 쓰게 하고 날 공주처럼 대접한다니까. 이것 봐. 이 반지 목걸이 다 그 사람이 사준 거야. 어머니도 만나봤는데 정말 교양이 있으시더라. 역시 격조 높은 집안은 뭐가 달라도 달라. 벌써 상대방 어머님을 만났어?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긴 빨리 결혼하라고 하시지.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유학한다고 타지에서 생활했거든. 그래서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셔. 오빠, 나 정말 결혼하고 싶어. 잘 살 자신 있다니까. 제발. 그래도 이렇게 빨리 결혼은 좀. 그럼 일단 사람이라도 한번 만나보자. 화요일 저녁에 회사로 데리고 나와. 정말 고마워, 오빠. 결국 남편은 친의의 성화에 못 이겨 남자를 만났습니다. 회사로 찾아온 신우이의 남자친구는 눈에 띄는 미남형에 몸매도 호리호리하더군요. 첫눈에 봐도 신우이가 반했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자리를 옮겨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저는 무슨 이유인지 남자가 석연치 않더라고요. 뭐랄까, 너무 준비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남편의 말에 긴장하는 기색도 전혀 없고 통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는 게 오히려 이상했죠. 하지만 신우이가 옆에서 계속 세뇌를 해서 그런지 남편도 남자가 꽤나 마음에 드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흡족한 표정으로 제게 말하더군요. 웬만하면 결혼시켜도 될 것 같아. 사람이 단정해 보이더라. 외국 생활도 오래 했다는데 예의도 잘 알고. 너무 빠르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던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는 건 어때요? 저번에 들어보니까 아가씨가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유부남한테 속기나 하고 저는 좀 걱정돼요. 개바 때묻지 않고 순수한 면이 좀 있어서 그랬지. 근데 자기가 말한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 좀 신중해진 것 같아. 더구나 저렇게 좋다고 하는데 내가 계속 반대하다가 놓치기라도 하면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해. 그렇게 제 우려와는 상관없이 첫째 신우이의 결혼은 그대로 진행됐죠. 오빠의 결혼 허락에 신우이는 얼굴에 한바구음을 지으며 매우 행복해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이의 결혼이 진행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바로 남자의 집에서 어마어마한 혼수를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신우이가 그렇게 칭찬하던 인자하고 격조 높은 예비 시어머니는 아예 혼수 목록을 종이에 적어 보내셨더라고요. 저희 집에 모여 저녁을 먹던 가족들은 신우이가 내민 그 종이 한 장에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네요.
이게 다 뭐야? 이걸 진짜 다 해오라고 하셨다는 거야? 너 이거 다 하면 얼마나 드는지 알아? 그러게요, 세상에. 이 브랜드들 다 최고급이잖아요. 이 침대랑 소파는 지난번에 텔레비전에도 나오던데 가격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언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요? 한남빌라 가본 적 없죠? 거기를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넓고 고급스러운 집에 그럼 격 떨어지는 혼수를 해가란 말이에요. 나 결혼하면서부터 책 잡히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가구는 그렇다고 쳐도 자동차는 또 뭐야? 아니, 누가 혼수로 외제차를 해가? 말이 돼? 그건 태민 씨가 사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한 거야. 신혼집 주차장에 가봤더니 온통 외제차뿐이더라고. 거기서 우리만 국산차 타봐.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겠어. 오빠도 내가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사는 건 싫지? 그리고 내가 떡하니 외제차에 가봐. 시댁에서 얼마나 고마워하겠어. 나 이쁨 받고 사는 거 싫어? 외제차에 간다고 이뻐하고 아내 간다고 미워하는 집이면 시집을 안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혼수 목록을 적어보내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해요. 지금 누가 언니 의견 물어봤어요? 언니 돈으로 사줄 바 아니잖아요. 언니도 오빠 만나면서 호방하면서 왜 내 결혼에는 그렇게 쌍심지를 켜요? 내가 잘 사는 거 싫어요? 아니, 전 그런 게 아니라. 됐어. 이러다 싸우겠어. 언니는 걱정되는 마음에 한 말이잖아. 사실 우리 형편에 이런 혼수 무리인 게 사실이고. 은주 너 이 결혼 꼭 해야겠니? 그러자 둘째 시누이도 저희를 거들며 말했어요. 그래 언니, 이건 말도 안 된다. 언니 어디 부족하니? 왜 이렇게 혼수를 두고 가야 돼? 교양 있네 어쩌네 하더니 그런 집에서는 다 이렇게 억질 쓰는 거야? 너까지 왜 그래? 도와주지 못할 거면 제발 가만히들 좀 있어. 분명히 말하는데 나 혼수 때문에 이 결혼 깨지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던지 어디로 잠적해버릴 거니까. 더 이상 나 보고 싶지 않으면 마음대로들 해.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무 무리한 요구 같으니 같이 상의를 좀 해보자는 거잖아. 무리는 무슨 무리야. 한남빌라를 신혼집으로 받는 사람이 어디 흔한 줄 알아. 그 정도 받으면 저만큼은 해가는 게 당연한 거지. 외제차랑 수입가구 때문에 우리 집 망하는 거 아니잖아. 외제차랑 수입가구가 다가 아니니까 그러잖아. 명품 가방에 보석에 골프채 세트. 와, 아무리 봐도 심하다. 둘째 시누이가 혼수 목록을 줄줄이 나열하자 발끈한 첫째가 종이를 뺏어가며 남편을 향해 외쳤어요. 오빠,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 눈 감기 전에 우리 결혼까지 잘 시켜달라고 부탁하신 거 잊었어? 엄마 아빠가 오빠만 믿고 눈 감으셨는데 고작 이 정도로 내 평생 행복을 깨야 속이 시원하겠어? 시누이는 마음이 급했는지 돌아가신 시부모님까지 꺼내며 남편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결국 시누이는 그 혼수 목록에서 한 가지도 빠짐없이 준비해 시집을 가게 됐네요. 어림잡아도 몇 억은 훌쩍 넘는 그 혼수를 마련하기 위해 남편은 허리가 휠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언을 지킨 것 같은 마음에 내심 뿌듯해하더군요. 그런데 시누이는 이렇게 억지 쓰며 마련했던 혼수를 단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고스란히 날려먹고 말았습니다. 바로 예비 신랑이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결혼식당에 하객들은 기다리는데 신랑은 연락도 저리고 발을 동동 구르다 결국 결혼식을 취소하고 말았던 겁니다. 저희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아가씨가 혼수로 받았다는 한남빌라에 가봤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혼수로 사줬다는 그 집은 알고 보니 월세로 단기 임대했던 것이더군요. 저희는 그제야 사기 결혼에 속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더니 남자가 사기 전과 우범이라는 기가 막힌 말이 돌아왔죠. 남편은 허탈한 마음에 경찰서 바닥에 주저앉고 시누이들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신고를 하긴 했지만 일당이 잡힌다 해도 털린 돈을 찾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하더군요. 결국 어깨를 늘어뜨리고 돌아온 남편을 보듬어주는 건 제 몫이었네요. 순식간에 눈뜨고 몇 억을 날렸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도 남편은 시누이를 원망하기는커녕 상처받았을까봐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만큼은 남편이 답답했어요. 자신도 혼수 마련을 위해 몇 억이나 되는 돈을 대출받아 놓고도 사기당한 동생이나 걱정하고 있는 남편이 바보같이 느껴졌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첫째 시누이는 기가 팍 죽어서 오빠에게 더 이상 무리한 부탁을 하지는 못했어요. 하긴 본인 때문에 날려먹은 돈이 얼만데 전치분간 못하고 또 오빠에게 치댄다면 그건 사람도 아니었죠. 그런데 저희가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둘째 시누이가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둘째 시누이는 사실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연예계 쪽은 전혀 모르지만 아가씨가 그 정도의 외모나 끼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그 허황된 꿈을 접고 다른 일을 찾아보길 바라고 있었는데요. 정작 본인만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한 거라며 기회를 잡기 위해 기획사와 오디션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더군요. 그러는 동안 얼굴이며 몸매를 위해 투자한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처음 시누이를 만날 당시에도 눈, 코, 턱까지 수술한 상태였는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보톡스와 시술을 끊임없이 받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둘째 시누이의 미용에 들어간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후의 친사고에 비하면 성형 비용 정도는 푼돈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게 됐네요. 그날은 저희 부부가 일찌감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갑자기 요란스럽게 울리는 인터폰에 깜짝 놀란 제가 화면을 확인했는데 온통 눈물로 범벅이 된 둘째 시누이의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화들짝 놀란 저는 서둘러 문을 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도 제 행동을 보고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가씨가, 둘째 아가씨가 왔어요. 그래?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지? 바로 그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시누이의 모습을 보고 남편은 소리치듯 외쳤습니다. 시누이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2개나 질질 끌며 집 안으로 들어섰죠. 무슨 일이야? 그 가방은 다 뭐고? 얼굴은 왜 그 모양이야? 오빠, 어떡해. 나 이제 어떡해.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울지 말고 말을 해야 알지. 확실했는데, 확실히 그 영의사 사람이 틀림없었는데,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마련한 돈인데, 돈 맸더니 갑자기 사라졌어. 그렇게 두서없이 횡설수설하던 시누이는 잠시 후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저 집 여자들이 또 사고를 쳤구나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제 예상은 적중했어요. 민수야, 사람 놀라게 그러지 말고 제대로 말을 해봐. 무슨 일인데 그래? 사실은
2달 전에 내가 오디션 보는 걸 봤다면서 영화사 관계자한테 연락이 왔어. 그 영화 오디션엔 떨어졌지만 자기들이 기획하고 있는 다른 영화 주연 배우로는 내가 딱이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관계자들 만나서 미팅도 하고 캐릭터 준비하라고 해서 요가도 배우고 있었거든? 주인공 직업이 요가 강사거든. 근데 영화 투자자랑 의견이 안 맞아서 작업을 시작 못하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 어떡해.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그냥 놓칠 수가 없잖아. 뭐,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건데? 그래서 내가 투자하겠다고 했어. 어차피 저예산 영화라 큰 금액은 아니라고 했거든. 투자?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해? 영화가 어디에 한두 푼 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래,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오빠가 사준 오피스텔 그거 팔았어. 그래서 그 돈을 다 줬는데 돈 받자마자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오늘 집 산 사람들이 이사 들어왔어. 그래서 나 갈 곳이 없어, 오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신우이의 말에 오한이 벙벙해졌죠. 남편도 너무 당황했는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 지금 그 집에서 쫓겨났다는 거야. 멀쩡한 오피스텔 날려먹고 가방 2개 딸랑 챙겨서 여길 들어오겠다고. 당장 비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언니는 저번 일 때문에 방 1칸짜리 원룸에서 사는데 거긴 좁아서 못 들어가잖아. 화장실도 하나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일 당했으면 당장 신고를 해야지. 어서 일어나 경찰서 가게. 그러더니 남편은 흥분해서 신우의 팔을 잡아들며 현관으로 나가려 했죠. 그러자 신우이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소용없어. 내가 다 알아봤어. 진즉 신고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돈을 찾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 뭐?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얌전히 오빠 회사에 나와서 일이나 하라니까 무슨 대우를 한다고. 아, 미치겠네 정말. 오빠 미안해. 이번에는 정말 확실할 줄 알았어. 명함도 다 확인했는데. 그럼 사기치려는 놈들이 명함도 안 만들고 나서겠냐?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 거야? 내가 세은이 보기 민망하고 사는 게 진짜 의욕이 안 생기다 정말. 미안해 오빠. 근데 나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일단 좀 쉬고 내일 말하면 안 될까? 언니, 나 무슨 방 써요? 저기 작은 방 적었으면 되죠? 너무 울었더니 목이 타요. 나 물 한 잔만 갖다 줘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혔지만 할 수 없이 물 한 잔을 내다 줬어요. 그리고 여행 가방을 작은 방으로 옮겨줬습니다. 그랬더니 아가씨는 방으로 들어가 다음 날 날이 밝도록 죽은 듯이 잠만 자더라고요. 저는 대충 먹거리를 챙겨놓고 남편과 함께 출근을 했습니다. 너무 놀라고 어이가 없어서인지 남편은 별다른 말이 없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네요. 민지 아가씨, 어쩔 생각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거야 있는 거지만 저대로 계속 두는 게 맞는 걸까? 나도 생각하고 있어.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애들이 성인도 되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그 유산 받은 걸로 사업 시작했잖아. 그래서 애들이 짠하기도 하고 또 내가 빚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 어쨌든 같이 받아야 할 유산인데 내가 그걸 미천 삼아 사업을 일으킨 거니까. 그래도 그걸로 아가씨들 지금껏 잘 살아왔잖아요. 당신 아니었으면 그 유산 벌써 다 날려먹고도 남았어요. 그리고 아가씨들 몫은 이미 다 챙겨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
유산이라고 해봐야 변두리 아파트 전세 보증금도 안 되는 돈이었으니까. 그 돈으로 쇼핑몰부터 시작해서 내가 잠도 못 자고 15년간 힘들게 뛰었지. 그래서 애들 앞으로 오피스텔도 하나씩 사주고 그동안 생활비도 대주고 한 거야. 근데 이젠 한계 같아.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다 죽겠어. 지난번 아가씨 환수 때문에 빚진 거는 아직 못 갚은 거죠? 그렇지 뭐. 은주 오피스텔 팔고 원룸 보증금만 빼놓고 갚았는데 그래도 아직 꽤 남았어.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계속 이렇게 두면 저 애들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대책 없이 살아갈 것 같아. 가만두면 안 되겠어. 그럼 어쩌려고요? 당신이 좀 힘들겠지만 애들 우리 집으로 불러들여서 결혼하기 전까지 좀 데리고 있으면 좋겠는데 회사 일도 좀 배우게 하고. 집에요? 아가씨들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괜찮을까요?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어. 당신이 좀 이해해줘. 나랑 결혼한 이상 계속 봐야 할 애들이니까. 그리고 어디까지나 서열은 당신이 위야. 애들이 함부로 굴면 참지 말고 나한테 말해. 알았어요. 지금은 별다른 뾰족한 방법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고마워. 저는 남편의 말에 끝내 반대 의사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시누이들과 함께 살게 됐죠. 그것도 모자라 회사에까지 출근하게 된 시누이들과 하루 종일 얼굴을 보며 살아가게 됐네요. 물론 예상은 했지만 그때부터 제 고달픈 인생의 서막이 열렸답니다. 시누이들은 남편만 없으면 저에게 막말하기 대결이라도 하는 것처럼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어요. 야, 너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음식 솜씨가 왜 이 모양이야? 오빠가 결혼하고 왜 그렇게 살이 빠지나 했더니 어디 요리 학원이라도 좀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실력이 없음 노력이라도 해야지. 지가 어디 가서 우리 오빠 같은 1등 신랑감을 만난다고 이렇게 배짱이야. 나는 이 반찬으로는 밥 못 먹겠으니까 짜장면이나 시켜. 그러게. 자고로 못생긴 여자하고는 살아도 음식 솜씨 없는 여자하고는 못 산다고 하던데. 오빠가 천년만년 자기만 바라볼 줄 아나 봐. 그리고 말이 나와서 얘긴데요. 청소 좀 자주 해주세요. 화장실 변기 옆에 까맣게 곰팡이 올라오는 거 못 봤어요. 저도 노는 거 아니잖아요. 오빠랑 같이 출근하고 거의 같이 들어와요. 그나마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살림하는 건데 아가씨들도 좀 같이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눈을 치켜뜨고 이래. 내가 너보다 6살이나 더 많거든. 어린 게 발랑 까져서 오빠 같은 숙매 꼬여낼 때부터 고통이 아는 줄은 알았다. 근데 우리한텐 안 통해. 맘먹으려 들지 말고 네 할 일 똑바로 해. 그래, 너만이라니. 우리도 요즘 출근하잖아. 매일 출퇴근하느라 내 피부가 얼마나 상했는데. 거기다 살림까지 하라는 거야. 내가 이 피부 만드느라 얼마나 들인 줄 알아. 잔말 말고 밥 먹고 나서 화장실 청소나 먼저 해. 오빠 골프 치고 오려면 밤중이라 될 거니까 농땡이 칠 생각 말고 그동안 밀린 일 다 해놔. 저는 말 한마디 꺼냈다가 몇 배로 욕을 먹으며 결국 화장실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가 왜 당하고만 있었는지 답답하다고 하실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당시 저는 너무 어렸고 또 수적으로 밀리다 보니 협공하는 시누이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거기다 섣불리 시누이들 욕이라도 하면 남편까지 기분 나빠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극한의 시집살이를 견디며 몇 달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도 축축 빠지고 입맛도 없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가끔 친정에 가도 저는 넋두리 한번 편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시집간 딸이 힘들까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때문에 말이죠. 그렇지만 얼마 후 제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의류업체이던 남편의 회사는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 국내에 납품하고 있었어요. 인터넷 쇼핑몰과 마트, 아울렛 등에 저희 옷이 들어갔죠. 주력 상품은 남성들의 캐주얼이었는데 남편의 남다른 센스로 창업 15년 만에 꽤 인지도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었네요. 그런데 남편의 엄명이 어쩔 수 없이 하는 둥 마는 둥 일하던 시누이들이 그만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중국에 발주를 잘못 넣어 0이 하나 더 붙은 채로 생산이 진행됐던 거죠. 당연히 회사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고에 남편은 발을 동동거리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자산 규모가 큰 튼튼한 회사였다면 그 정도 일에 끄떡없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남편의 회사는 작은 중소기업이었으니 그 실수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눈물을 머금고 과잉 생산된 옷들을 세일하고 그래도 여의치 않자 무더기 덤핑 처리까지 불사해야 했죠. 그렇게 일을 수습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지만 결국 회사는 폐업 수순을 밟아야만 했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는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바로 이못된 시누이들이 중국 발주 실수를 저에게 떠넘겼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신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저에게 부탁했다 일이 터졌다며 시누이 둘이 말을 맞췄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회사 사람 중 누구 하나 목격한 사람도 없고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그런 가당치도 않은 시누이들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생들을 나무라며 저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너무 다급해서 그랬는지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억울함을 돌아봐줄 여유가 없었던 거죠. 결국 하루아침에 회사가 망하고 집안에 들어앉게 된 남편은 모든 분노를 저에게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폭도처럼 변한 건지 도저히 믿기지 않더군요. 남편은 술만 마시면 눈물을 보이며 저에게 원망의 말들을 퍼부었어요. 남들이 다 말릴 때 정신을 차렸어야 하는 건데 네가 내 인생을 이렇게 시궁창으로 던져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한 거 아니라고 했죠. 발주는 내가 맡은 업무도 아닌데 왜 내 탓을 해요. 그리고 회사가 없어졌다고 세상이 끝나기라도 했어요? 어디 취직을 하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렇게 내 원망만 한다고 뭐가 해결돼요? 터진 입이라고 그걸 말이라고 해. 네가 내 15년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놓고 생각해보니 은주 민주일도 그렇고 너 만나고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어쩌냐? 그 반반한 얼굴로 눈웃음 살살 치면서 팔자 좀 바꿔보려고 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망해버려서.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좀 나아져요? 당신 그 실수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그냥 원망할 사람이 필요한데 금쪽 같은 동생들 원망은 할 수 없으니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뻔뻔한 게 다 있어. 나가. 내 눈앞에서 당장 꺼지라고. 그렇게 남편은 인격 자체가 변한 것처럼 전에 없이 포악하게 굴었어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지만 그런 남편을 버려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잠든 사이에 마트에 가서 삼계탕 거리를 사왔어요.
뭐라도 든든하게 먹고 다시 기운을 차리길 바라는 마음이었네요. 그런데 제가 삼계탕을 끓이고 있을 때 언제 들어왔는지 시누이들이 들어왔더군요. 그러고는 저를 보며 이죽거리듯이 한마디씩을 내뱉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너 삼계탕 끓이니? 여기 무슨 잔치집인가 봐. 야, 너 생각이 없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네. 네 남편 망했는데 밥이 넘어가니? 그래, 이 와중에 삼계탕이 그렇게 드시고 싶으셨어요, 새언니? 너는 네 남편 망했는데 밥이 넘어가니? 생각이 있어, 없어? 너 때문에 망해서 망가진 우리 오빠 안 보여?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바본 줄 알아요? 나는 맹세코 발주한 반 적 없어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요. 두 사람 실수를 왜 나한테 떠넘겨요? 그게 왜 우리 탓이야? 우린 그런 적 없다니까. 증거 있어? 그때 잠들었던 남편이 일어나 벼락같이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달려와 제가 끓이고 있던 삼계탕 냄비를 싱크대에 던져버리더군요. 누가 이런 거 먹는다 했어? 너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 가뜩이나 속 시끄러워 죽겠는데 왜 또 큰 소리 나게 만들어? 제발 지금 듯이 조용히 좀 살아. 그날 저는 똑똑히 깨달았어요. 그 집에는 제가 설 곳이 없다는 것을요. 제가 시누이들의 모진 구박도 참고 견딘 건 순전히 남편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의 사랑이 증오로 변해버렸으니 제가 더 이상 미련해가지고 거기 버티고 있을 이유가 없어 보였네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위자료도 받지 않기로 하고 바로 이혼을 했어요. 남편도 자기가 책임질 사람이 하나 줄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정말 저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건지 기다렸다는 듯이 도장을 찍어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25살의 나이에 이혼녀가 되고 말았답니다. 부모님은 기가 막혀 하셨지만 저는 솔직히 후련한 마음이 더 컸어요. 그곳에서 미련 떨고 버텨봤자 구박만 더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 후 저는 부모님의 권유로 오빠가 있는 캐나다로 유학을 왔습니다. 체대를 나온 오빠는 이곳에서 태권도 도장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오빠에게 와서 어학연수를 하며 마음을 달래볼 요량이었죠. 하지만 도망치듯 떠난 이곳에서 저는 천직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네일아트에 눈을 뜨게 된 거죠. 우연한 기회로 배우게 된 네일아트에 소질을 보인 저는 일하는 재미에 정신없이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10년간을 그 일에만 매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저는 네일숍을 3호점까지 거느린 젊은 사장이 돼 있더군요. 그렇게 사람의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저는 절친한 친구의 결혼식 때문에 10년 만에 한국에 돌아가게 됐어요. 제가 캐나다에 오고 5년 후 저희 부모님도 아예 자식들이 있는 이곳으로 이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보러 가는 일이 아니면 나갈 일이 없었죠. 저는 호텔에 묵으며 그동안 못 만난 친구들과 친척들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도 갈빗집에서 친구와 만나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들어선 가게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얼굴을 마주하게 됐네요. 바로 저를 그토록 구박하던 첫째 시누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무리 10년 만이라지만 시누이는 정말 몰라보게 변했더군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행색이 너무 달라졌더라고요. 가게 상호가 적힌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서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무척 낯설었죠.
저희는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동시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서로 웃으며 인사할 사이도 아니었고 더구나 저는 그들을 꿈에서라도 보고 싶지 않았네요. 그렇게 그날의 사건은 조용히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외출을 하려던 저에게 깜짝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전날 마주쳤던 첫째 시누이가 제가 묵는 호텔에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둘째 시누이까지 대동하고 말이죠. 두 사람은 로비 앞 커피숍에 앉아 제가 나오기를 기다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저를 보자 반색을 하며 인사를 했어요. 저는 그 모습에 정말 소름이 끼쳤답니다. 세언니, 드디어 만났네. 프런트에 아무리 물어봐도 출석객 정보는 말해줄 수 없다고 해서 여기서 계속 기다렸어. 정말 오랜만이네. 세언니는 어떻게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예쁘다. 아니, 더 보기 좋아졌어. 두 사람이 여긴 어쩐 일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고요? 어제 일행이랑 하는 말 들었지? 여기 호텔 묵고 있다고 하는 거. 새언니 캐나다 가서 아주 성공했다며? 내일에 그렇게 재주가 있는 줄 몰랐네. 우리가 이렇게 반갑게 인사할 사이예요? 왜 왔는지 용건이나 말해요. 우리 10년 만인데 그래도 잠깐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이리 앉아. 내가 커피 한 잔 사올게. 됐어요. 마셨어요. 할 말이나 빨리 하고 가세요. 저 약속 있어요. 그래. 오랜만에 왔으니 바쁘겠지. 나도 빨리 말하고 출근해야 돼. 새언니, 온 김에 오빠 좀 보고 갈 생각 없어? 사실 지금 오빠 병원에 있어. 저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병원이라는 말에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이요? 왜요? 어디가 아파요? 제가 반응을 보이자 시누이들은 눈을 빛내며 바짝 다가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제가 걸려들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사실 세연이랑 헤어지고 오빠 인생은 말이 아니었어. 한참을 술만 퍼먹더니 갑자기 재기해야 한다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녔지. 그러다가 사채비까지 엄청 지고 결국 또 술만 먹다가 지금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 입원 중이야. 우리는 그때 오빠가 빌린 빚 갚느라 밤낮 없이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림을 당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 이게 벌써 몇 년째인지 몰라. 그렇게 말하면서 제게 폐인이 된 자기네 오빠를 구제해달랍니다. 그래요. 제가 직접 가서 자기네 오빠를 다독여 치료를 받게 하라는 것까지는 100번 생각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게 돈을 빌려달라더군요.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살았던 정이 있다나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제게 어떤 짓을 했는지 제대로 반성을 했다면 절대 할 수 없을 말들만 늘어놓았네요. 저는 어이없는 두 사람의 말에 말문이 막혀버렸죠. 고생을 덜 했는지 아직도 남등에 빨대 꽂아 먹을 생각은 여전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차서 두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랑 내가 같이 산 정이 있어요? 오빠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는데 정이란 게 있을 리 없잖아요. 웃기는 소리 집어치우고 이럴 시간에 가서 고기판이나 하나 더 갈아요. 열심히 돈 벌어서 빚 갚고 캐나다에 놀러 오면 그땐 내가 관광도 시켜주고 대접도 거하게 한번 할게요.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오빠 보러 한 번만 가자. 세연이도 오빠 상태 보면 마음이 좀... 됐어요. 내가 그 사람을 왜 봐요? 참, 이거나 받아요. 어제 경황이 없어서 잊었네요. 외국에서는 TV 일상인데 한국은 아직 그런 문화가 없죠?
어제 고기 잘 구워줘서 고마웠어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첫째 신의 손에 10,000원짜리 하나를 쥐어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등 뒤로 저를 부르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 오후에 외출해서 돌아와 바로 호텔을 옮겨버렸답니다. 그렇게 신우들이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오늘도 저는 일터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초년 운이 나쁘면 말년 운이 좋다는 말이 있죠? 저는 비록 어린 나이에 이혼을 겪었지만 제 인생에 있을 모든 액땜을 그때 다 했다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주변에 젊어서 힘든 일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보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인생을 구원해줄 무엇인가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일이니까요. 그럼 오늘도 행복으로 꽉 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캐나다 하늘 아래서 고국에 계신 분들의 행복과 안녕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